이번 주 들어서 어저께와 그저께 외국인들의 매매를 살펴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조금 주식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 기대감이 오늘 매매 보면은 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추가 조정에 대한 걱정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자, 이런 취약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피치, 일본 신용등급 2단계 강등입니다. 피치에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2단계 강등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등급입니다. 4위 키워드는 환율 다시 1170원대 진입입니다. 이틀 동안 상승했던 달러원 환율이 다시 급등하며 1170원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1달러 27센트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위 키워드는 남북 경협주 강세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남북 경협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환율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170원대 다시 올라왔고요. 유로 달러 환율도 1달러 26센트대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환율, 달러 강세 흐름 계속되면은 주식시장에 결코 호재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EU 특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여기서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결국 유로본드 발행에 관한 것이 또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건 간에 유로화는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여차하면 1.26달러까지 떨어지면서요. 지금 연중 최저 수준까지 유로화가 약해져 있는데요. 이번에 말이 잘 되면 유로화가 좀 반등할 수 있을 거지만요.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실망스러운 평가가 앞서게 된다 그러면 결국 연중 최저까지 가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물론 단기간에 가진 않겠지만은요.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론 아직은 소수 의견이지만요. 1대1.1 내지는 1대1로 페러티로 가는 달러화에 그럴 정도까지 유로화가 약해지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유로화가 안 좋은 쪽으로 만약 추가적으로 간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의 경우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요. 문제는 유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자명합니다. 반대로 정말 좋은 결과 나와서 원달러가 좀 하락, 즉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다시 살까라는 생각에는 약간의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살아남은 것은 살아나와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유럽도 아니고 결국 미국일 텐데요. 그것은 결국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6월 19일과 20일 날 FOMC 회의까지 모든 것은 불명확할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시장은 혼조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은 국내 변수보다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철저히 좌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율에 의해서 환율이 가장 큰 제1 변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환율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어쨌거나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흐름일 수밖에 없고요. 환율은 현재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주식 시장보다는 환율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그렇게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북한 외무성에서 핵실험 아예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핵 협상이 좀 재개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 속에 남북 경협주가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 경협주 따라 사라고 얘기할 만한 전문가들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주식 좀 팔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 이런 시장이 취약할수록 오히려 매기가 좀 투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북한 외무성이
그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발뺌을 했죠.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한편 미국과 핵 관련 대화를 다시 재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지난 주말에 G8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핵실험을 하는 것, 뭐 이럴 경우 추가 행동을 한다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결의를 한 데 대한 대응으로 입장 표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또 중국과의 그 어떤 김정은이 방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미국은 북한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 행동으로 평가하겠다라면서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또 CNN이라든가 주요 외신들이 북한 그 풍계리,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의 징후가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고요. 그런 만큼 사실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작은 어떤 재료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이 높은데 뭐 당연히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또 사실 북한이 언제 어디서 또 무슨 도발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차원 쪽으로 갖고 계신 주식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인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 남북 경협치 말고도 시장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조그만 뉴스 하나에 뭐 시장이 좀 매기가 투기적으로 몰리고 좀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위험한 매매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추종 매매하는 거는. 사실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시피 어떤 뉴스가 나와서 거기서 그 한꺼번에 이제 매기가 오르면서 그렇게 되는 게 최근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하루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적인 매수가 몰리면서 쭉 올랐다가 심지어는 오전에는 쭉 한 10% 넘게 올랐다가 오후에는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재료만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는 것은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그만큼 또 원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가급적 굉장히 주식을 좀 잘하신 분들, 저보다 잘하신 분들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 위주로 정석으로 일단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북한의 핵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은 뭐 시장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겠지만 뉴스 하나 나왔다 그래서 뭐 그 부분 때문에 뭐 속단하고 매매하고 뭐 위험할 수밖에 없는 매매고요. 어찌 보면은 매수세가 투기적으로 몰리는 게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편중 현상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관련 위험 재부각입니다. 사실 뉴욕 증시 장중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표 발표된 것도 나쁘진 않았고요. 글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종반에 그리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현직 총리도 아니고 전직 총리가 한마디 유로존 철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학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게 했는데요. 그 뭐 주택 관련 지표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미국의 주택 판매가요. 저 3월 달은 상당히 좀 감소했지만 4월 달은 좋게 나왔지만 3.4%가 나왔고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물론 소수 의견이지만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 지역별로 그리고 가격대별로 주택의 가격대별로 워낙 천차만별이라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봐서는 지금 주택 가격의 주택 시장 자체가 여전히 하강 국면인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도 언급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룬 바가 있는 것으로 저도 체크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주택을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것은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워낙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처분을 못 했었는데요. 그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택 가격 회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또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결국 그리스에 말씀하신 대로죠. 전 총리가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를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자꾸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하고요. 또 유럽의 각국이 어떤 그리스의 유로존의 유지 계속해서
쫓아내지 않고 결국 같이 잘해보자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가 그동안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 금융기관에 약속했던 것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행이 잘 안 되면 언제라도 유로존에서 퇴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망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주택 지표, 기존 주택 매매 뭐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지만 뭐 역시 뭐 낙관하기 힘든 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인 것 같고 뉴스 한마디, 뭐 누구 한마디에 어떤 흔들리는 시장, 그만큼 취약한 시장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로 본드에 대해서 또 논의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EU 정상회담에서 글쎄요, 독일은 계속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OECD에서 유로 본드 발행 지지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IMF에서도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조금 압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은데 또 오늘 밤에 EU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을 이성호 부장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지금 아시아 시장 보니까 기대감보다는 혹시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OECD가 유로본드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1시간 뒤에 런던에서 또 IMF도 유로본드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랑드 프랑스 총리가 유로본드를 또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고 여기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뿐만 아니라 EU의 고위직들, 즉 헤르만 반 렘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하고요, 호세 마누엘 바오주 EU 집행위원장, 또 올리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유로본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밤에 있을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떤 그 외에도 또 어떤 다른 대책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유로존 붕괴 위험이 가장 당면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가 선결이 돼야 됩니다. 위기 국가의 금리 하락.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유럽 은행들에 대한 뱅크런 사태를 진정시키는 거죠. 자, 위기국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첫째는 재정 위기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을 하는 겁니다. ECB가 2010년 재작년 5월부터 소위 말하는 S&P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기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 1차 그리고 올해 2월 달 2차 LTRO를 실시하면서 더 이상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 S&P를 중단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유로본드 발행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독일이 외톨이로 지금 고립돼 있는 상황이지만 독일은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기네 지금 거의 오늘도 제로 쿠폰으로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것들이 점차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수백억 유로의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경제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밖에 이제 최근 우려가 높아진 뱅크런에 대한 방지책으로 두 가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가 ESM, 즉 유럽 안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은행에 대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범유럽 은행 예금 보증 방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 부실 채권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 이걸 처리를 하려면 신규 작업이 한 500억에서 많게는 한 1,000억 유로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스페인 자체적으로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스페인 정부가 이걸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국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M이 직접 여기다 돈을 넣어서 은행들을 좀 안정시키고 스페인의 국가 부채도 키우지 않는 그런 방향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에서 뱅크런이 조금 이제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는데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유럽 주요국의 은행들이 연합해서 예금에 대한 보증을 하자는 것이죠. 지금 뭐 스페인이나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이 발생을 해서 그 그리스 은행이 잘못됐을 때 보증을 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이렇게 범유럽 차원에서 예금을 보증하게 함으로 해서 뱅크런 우려를 없앨 것이다라는 그런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이제 유로본드의 시험 단계,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본드, 그러니까 어떤 SOC를 하는 데 대해서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너무 긴축만 하다 보니까 성장 촉진책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은 독일이 얼마나 양보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걸로 귀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바로 유럽 위기의 진정책, 해결책이 나온다거나 또는 또 그렇지 않다거나 어떤 액션도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취해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단지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됨으로써 공론화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다음 EU 정상회의 다음 달 말에 있는데 거기까지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첫발을 내딛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논의를 거쳐서 유럽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이 아니고 그저께 밤에 이런 내용들 EU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흐름 보면은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기대를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니까 조그만 어떤 계기라도 나오면은 조그만 재료라도 나오면은 좀 시장을 안정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참 예측하기 까다로운 얘기들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다시 장중 1800선 위협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데 그래도 어제 그제 상황 보면은 반등할 때 역시 삼성전자 자동차가 이끌었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장이 아주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반등을 했던 거는 그 이전에 끌었던 차화정이 다시 반등을 주도를 했었고요. 오히려 차화정은 그 이후로 시세가 더 집중되는 이런 모습도 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또 만약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이 돌아서면은 전차가 시장을 끌끌하면서 차별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합니다.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보죠. 무리한 전망 자체는 주식을 갖고 돈을 버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것은 자동차랑 전자에 대해서 기대감 분명히 저는 갖고 있지만은요. 그것은 100% 확신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분명히 망구의 진리는 하나 있죠.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은요. 결국은 그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그리고 그 앞으로도 성장성이 계속되는 기업군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 쪽이 외형도 커지고 수익성도 계속 호전되고 있고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계속 자기네 기업에서 보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시장 계속 확대되는데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결국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도 회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아무리 그들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고 그래서 국내 수급도 계속 꼬인다 그러면 어떠한 주식들도 반등의 어떤 앞장서 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설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언젠가 다시 들어올 때 국내 기관도 시장은 지난번 최근 6개월 같이 영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장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런 시장이 되면서 차별은 엄청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국내 기관의 매수가 확대되면 삼성전자, 현대차만의 독주 현상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기금 됐건 투시 됐건 매매하는 종목 수가 외국인보다 다양하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주식권이 무리하게 시장을 앞서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큰 틀에서 시장이 언제쯤 회복되고 이런 것들에 좀 유심히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어떤 종목을 갖고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나는 손실을 회복하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일종의 보면 자만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모한 생각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우리 시장만이 어떤 독보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뭐 당연히 뭐 좋은 회사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역시 뭐 현재 흐름은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봐야 되는 불가피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1800 깨지기 어렵다. 저점 다질 것이다. 근데 오늘 외국인 매도 규모 보면은 그런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조정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 3대 지수는 뭐 거의 보합선, 유럽 지수는 뭐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아시아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EU 정상회의에 대한 좀 그 불안감이 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매도가 1677억, 비차익 매도가 3280억 해서 차익 비차익 합한 프로그램 매도가 4,959억, 거의 5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이게 외국인들이 차지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데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이, 즉 베이시스를 이용한 매매일 뿐이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뭐 안 좋은 시각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작년 11월, 12월 달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게 청산이 좀 안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0.6에서 0.7, 0.8까지 막 그렇게 가고 또 환율도 상당히 그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외국인들이 이 그동안 쌓인 차익 매수 거래를 청산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동안 쌓였던 이 차익 그 프로그램 쪽이 프로그램 순잔고가 작년 8월 달에 마이너스 4조 정도에서 올해 플러스 2조까지 올라왔다 지금은 계속 내려가서 좀 1조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더 나올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방금 이학영 연구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만의 어떤 상승, 하락 이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철저하게 해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장 오늘 밤 EU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란의 그 핵 협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든가 스페인 같은 그 남유럽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가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를 한다 안 한다 뭐 말도 많지만 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6월 17일까지는 그리스가 추가로 악재로 나올 만한 것은 별로 없다. 그 2차 총선이 되고 나서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저점이었던 1780선, 그러니까 2차 총선 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지켜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봅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6월 17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등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좀 갖고 가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좀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뭐 대부분 또 개인 투자자들은 90%에서 100%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 한 20%라도 현금을 좀 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가 하락에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100%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50% 절반을 팔아라 그래도 상당히 그 실행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도 말고 한 적어도 20%라도 좀 현금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올라가면은 80%로 좋고요. 떨어지면 그 20%로 좀 싸게 사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변수에 휘둘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매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